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이번에는 샘플링 방법과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샘플링 오차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차는 아시다시피 측정값에서 모평균을 뺀 것을 오차라고 합니다. 이 모평균은 참값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x는 u 플러스 2다 이렇게 변형을 시킬 수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 2는 실제로 어떠한 집단에서 어떠한 요소들이 있을 때 이것을 무엇이 선택됐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샘플링 오차라고 그러고요. 물론 얘가 될 때와 얘가 될 때가 서로 값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샘플링이 되면서 값이 첫 번째로 변하고요. 이것을 다시 측정을 하는데 측정을 하면서 오차가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값이 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 에러는 무엇이 샘플링 되었는가 여기에 따른 변화와 측정 오차가 얼마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값 자체를 우리는 오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오차 2는 x-뮤니까 뮤 플러스 s 플러스 m 마이너스 뮤가 돼서 약분이 되면 s 플러스 m이 됩니다. 여기서 x의 분산은 뮤 플러스 2가 되는데 얘는 상수니까 이것은 v2가 되고요. 그러면 v2는 다시 vs 플러스 m이 됩니다. 그러면 vs 플러스 vm이 되죠. 예,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시그마 x 제곱은 시그마 s 제곱 플러스 시그마 m 제곱이다라는 것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vx반은 어떻게 될까요? vx반은 알다시피 m분의 vx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m분의 시그마 s 제곱 플러스 m분의 시그마 m 제곱이다. 이 샘플링 오차 이론은 이것을 연구하는 것인데요. 결국은 이 샘플링 오차와 측정 오차가 크다면 사실상 평균을 추론하는 값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샘플링과 측정 오차를 줄여서 평균치를 추론하는 범위를 축소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샘플링 검사를 설계하는 관건이 됩니다. 결국은 이 단원에서는 그 내용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평균을 효과적으로 추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샘플링 설계를 검토하는 순서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링 검사를 검토하는 순서는 먼저 신뢰도를 결정하고 두 번째는 정밀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를 통해서 치우침을 평가하는 것이 샘플링 설계의 순서입니다. 이것을 외우기 쉽게 정리해보면 신정치라고 정리할 수가 있죠. 예전에 어떤 정치인께서 새정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신정치죠. 이걸 신정치로 알아두셔야 되는 이유는 실제로 시험 문제가 샘플링 설계를 검토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이런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쉽게 외워두시려면 일단은 신정치로 외워두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먼저 신뢰도는 데이터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신뢰도 1-알파, 즉 위험률을 얼마나 하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샘플링 방법을 무엇을 쓸 것이냐 하는 것이 신뢰도의 결정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는 이렇게 안 나오고요. 옛날에 만들어진 문제라서 엉터리 같은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신뢰도가 뭐냐 하니까 어떤 사람은 RT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뭐냐 하면 수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샘플링이 제대로 되었는가, 랜덤 설계가 되었는가,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표준을 안 지키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표준을 안 지킨다는 행위는 사실은 회계망측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문제들이 언제 출제된 문제냐면 1980년대에 출제된 문제들이에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이 신뢰도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게 출제가 돼 있고요. 오랫동안 그것이 정답으로 이미 돼 있어가지고 지금도 계속 그게 정답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틀린 얘기죠. 왜냐하면 표준을 안 지키는 건 아시다시피 전제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표준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건데 여기선 그게 아니라 그 표준의 가치가 신뢰도를 얼마로 했고 샘플링을 무엇을 썼기 때문에 VX바, 즉 평균치의 산포가 어느 정도로 나타난다. 그것을 결정적인 걸 얘기하는데요. 시험 문제는 얼토당토에 나와도 그게 정답으로 되어 있으니까 기출문제를 잘 보고 어쩔 수 없이 이걸 답으로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밀도입니다. 정밀도는 신뢰도를 고려한 평균치의 오차를 얘기하는데요. 베타 X바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신뢰계수 루트 VX바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X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베타 X바를 이용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이것을 통해서 가장 샘플링 검사의 중요한 이론인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적어도 몇 개를 샘플링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검사가 성립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사에서는 2차 시험 볼 때 N을 구하는 문제가 포함되어 있으면 N을 설계를 하게 되면 무조건 반점을 줍니다. 왜냐하면 샘플링 검사에서 샘플링 검사량은 당연히 핵심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N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를 5%로 일단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규분포인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1.96 시그마 X바가 됩니다. 그럼 이 시그마 X바는 다시 이렇게 쓸 수 있죠.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N을 구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N은 베타 X바분의 1.96 곱하기 시그마의 제곱이다 라는 공식을 얻게 됩니다. 반면에 시그마가 미지인 경우는 T분포가 될 텐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T 0.975의 자유도가 되고 그리고 루트 N분의 S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 자체 N은 역시 베타 X 바분의 T 0.975의 자유도가 되고요. 그리고 곱하기 S의 제곱이다 라는 식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개수치의 경우에도 이 방식의 데이터를 이용하면 구할 수가 있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P는 얘는 정규근사를 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P 1-P가 됩니다. 여기서는 N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식으로 계산하면 N은 베타 P분의 1.96의 제곱 곱하기 P 1-P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시험 문제들은 종종 나오는데요. 이 공식을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X바가 신뢰계수 곱하기 평균치의 표준 편차를 얘기한다는 것만 아시면은 그냥 살짝 공식만 돌리면 이렇게 바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확실하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쉽게 N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정밀도와 표본의 크기가 결정이 되었죠. 이제 치우침을 평가를 합니다. 자, 이제 치우침을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값과 측정값의 평균의 차이, 즉 X바 마이너스 M이 되겠네요. 차이와 정밀도를 비교하여, 즉 베타 X바를 비교하여 로트의 합격 판정을 실시합니다. 즉 N개를 샘플링해서 치우침이 베타 X보다 작다면 로트를 합격시킨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결국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모수의 범위는 M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X바입니다. 이것과 X바를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X바가 만약에 이 범위를 벗어나면 모평균의 구간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건 불합격이 됩니다. 반면에 얘가 이 범위 안에 있으면 합격이 되겠죠.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X바 마이너스 M이 결론적으로 베타 X바보다 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이건 불합격이 되죠. 그러므로 이렇게 되면 합격시키는 건 당연한 거죠. 결국은 이 샘플링 오차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N값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여기에 따라서 합부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이론이 되죠. 그래서 신뢰도에서 정밀도 이루는 과정이 전체적으로 확실히 검토가 되고 그 검토됨을 바탕으로
판정이 일어나야 우리가 원하는 보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초다지기를 통해서 이 신정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납품되는 화학약품의 함수율의 표준 편차가 0.75였다. 이건 시그마를 얘기하네요. 이번에 납품된 로트의 평균치를 신뢰도 95%, 정도 0.5%다 그랬으니까요. 이건 뭐가 되냐면은 베타 X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정할 때 필요한 샘플 수를 구하시오 그랬거든요. 자, 시그마를 아니까 이건 정규분포죠. 그러니까 당연히 베타 X바는 95%이므로 1.96이 될 것이고요.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그러면 베타 X바가 얼마라 그러냐면 0.5라 그랬고 시그마는 0.75라고 했으니까 그러므로 n은 이것은 밑으로 내려가겠네요. 0.5분의 1.96 곱하기 0.75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8.6436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 문제는 무조건 올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내리게 되면 실제로 n이 작아지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베타 X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이것이 이거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는데 이것이 커지면 얘보다 작을 수 있지만 이것이 작아지면 얘보다 커져버리죠. 그러니까 원하는 보증을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건 천하 없어도 무조건 올려야 됩니다. 2차 시험에서 웬만한 건 반올림해도 맞게 해주는데 n을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렇게 올리지 않고 답을 8로 쓰게 되면 이건 그냥 거버립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모르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값을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실제로의 공식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것은 올림으로 매짐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오차를 이루고 있는 샘플링 오차와 측정 오차에 관해서 좀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의 정의를 좀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샘플링 오차는 샘플링이니까 시그마 S 제곱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샘플링 오차 중에서 샘플을 한 번에 뽑는 게 아니라 보통 단계적으로 뽑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파레트 100상자가 입고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만약에 표본을 30개 정도 뽑으려면 100상자에서 하나씩 다 뽑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왜냐하면 30개를 뽑는데 상자가 100개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면 상자 중에서 일부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M개를 풍상계로 뽑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M개의 서브로트가 결정이 됐죠. 이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서브로트 간의 변동을 확인한다 그래가지고 분간 오차, 비트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비트윈의 약자는 B가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제곱 B를 뜻하고요. 즉 여기서 이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발생한 산포다. 그래서 군간 변동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군내 오차인데요. 이때는 단어상으로 위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시그마 위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은 요 서브로트 내에서 몇 개씩 시료를 뽑습니다. 여기도 서브로트 내에서 이걸 뽑아요. 여기도 서브로트 내에서 이걸 뽑습니다. 만약에 서브로트가 관리가 되고 있다면 여기와 여기와 여기는 동일 환경이 됩니다. 같은 환경 내에서 뽑아낸 것들이죠. 그래서 환경 내에서 뽑힌 표본이다. 그래가지고 군내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시그마 W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것은 표준 용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측정 오차는 메저먼트라 그러죠. 그 측정의 영어 단어인 M자를 따서 시그마 제곱 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시그마 S 제곱, 시그마 M 제곱, 시그마 B 제곱, 시그마 W 제곱은 표준 용어니까 묻지도 따지지 말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부터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형태의 오차를 좀 정리하면 샘플링 오차와 측정 오차의 합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것은 다시 시그마 B 제곱 플러스 시그마 W 제곱 플러스 시그마 M 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이것이 우리가 통계학에서 봤던 시그마 제곱의 정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X를 우리는 관리 안 한다 그랬죠. X를 관리하는 건 통계학하는 애들이 하는 거고요. 우리는 품질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관심이 로트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거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따지는 것은 뭐냐면은 X바의 산포지 X의 산포는 우리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X바는 아시다시피 몇 개를 보느냐에 따라서 줄어듭니다. 표본수에 따라 줄어들기 때문이죠. 결국은 이 VX바를 구하시오 그러면 도대체 몇 개를 샘플링했냐 이렇게 되는데 랜덤 샘플링을 했다는 얘기는 두 번에 나눠서 한 게 아니라 한 번에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두 개를 합쳐서 시그마 S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랜덤 샘플링 결과라면 샘플링을 몇 개 뽑았냐 하는 게 관건이 되는데 만약에 N개를 뽑았다 이렇게 된다면 VX바는 N분의 샘플링 오차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몇 번 측정했느냐 이렇게 되는데 표본을 N개 뽑았으면 그것을 한 번씩만 측정했으면 N번이 될 것이고 그걸 두 번 측정했다면 2N번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각각 표본을 K번 측정했다면 KN번 측정한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러한 형태의 수식이 나오게 되겠죠. 즉 샘플링 오차와 측정 오차가 크다면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표본수를 늘리거나 측정 횟수를 늘려서 이 평균치의 산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2단계 샘플링의 경우입니다. 2단계 샘플링은 먼저 로트에서 서브로트를 뽑고요. 서브로트를 지금 보니까 M개를 뽑았다 그랬네요. 그 다음에 서브로트에서 표본을 각 N개씩 뽑았으니까 N 바이 M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다시 각 K번씩 측정했으니까 KN 바이 M이 되겠네요. 그러면 2단계 샘플링의 VX바는 군간 변동은 M분의 1이 되고요. 군내 변동은 MN분의 1이 되고요. 그리고 측정 오차는 시그마 M제곱 나누기 MNK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표본을 액체나 분체 또는 파괴해야 되는 경우, 즉 리듀싱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요. 이걸 축분이라고 그러죠. 축분하는 경우에는 통상 시그마 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축분 오차가 이번에는 있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축분을 하게 되면 표본이 하나가 되거나 또는 축분 개수로 새로 바뀌기 때문에 기존의 개수는 관계가 없고 축분한 이후에 발생하는 측정 오차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즉 앞에 표본이 아니라 축분 개수에 따라 측정 오차가 결정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 평균치의 오차 분산의 계산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랜덤 샘플링의 경우입니다. 랜덤 샘플링은 VX바 N개를 샘플링한다 그랬으니까 N분의 시그마 S 제곱이 되고요. 몇 개와 관계없이 일단 축분을 하나로 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축분을 했다면 없어진 거죠. 이것을 K번 측정하는 거니까 이러한 형태로 수식이 나오게 됩니다. 2단계 샘플링의 경우에는 VX바는 군간 변동은 M개의 표본을 뽑았고 군내 변동은 M개에서 각각 N개씩 시료를 뽑았는데 관계없이 이것을 축분했으니까 물론 이건 여러 개로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로 축분을 했으니까 없어지는 거죠. 다 한 개만 됐죠. 이게 한 개밖에 없으니까 다시 측정 오차는 역시 K번 측정했다 그랬으니까 각각 K로 나누는 것 식으로 나오게 되죠. 이러한 형태의 그 샘플링 오차에 관한 문제는 2차 시험에 1년에 한 번씩 나오고요. 이 점수는 무려 8점씩 부여될 때가 있습니다. 그쯤 되면 거의 품질기능 전체 시험 문제하고 맞먹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샘플링 오차에 대해서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학습을 해두셔야 합니다. 자, 좀 어려우셨나요? 그러면 샘플링 방법을 다 학습하고 나서 좀 어려운 걸 해보기로 하고 이번에는 아주 쉬운 기초다지기 4번으로 맛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트에서 5개의 표본을 랜덤하게 샘플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 2회씩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단계 샘플링 안 하고 랜덤 샘플링 했다는 얘기죠. 이때의 평균치의 오차 분산을 구하시오. 통상적으로 측정 오차가 없으면 샘플링 오차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것처럼 측정 오차가 들어가 있으면 평균치의 오차 분산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VX바가 되겠죠. 이 VX바는
샘플을 5개를 뽑았고 이것을 각각 2회씩 측정했으니까 이와 같은 식이 됩니다. 그러면 샘플링 오차가 0.4이고 측정 오차가 0.2니까 0.1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샘플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랜덤 샘플링에 관한 사항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 랜덤 샘플링입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 샘플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쳇말로 어떤 집합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n개가 있으면 여기서 하나를 뽑는다면 이 표본이 뽑힐 확률은 n분의 1이 됩니다. 얘도 n분의 1이고 얘도 n분의 1이고 가까이 확률들이 다 동일하죠. 이렇게 모든 확률이 n분의 1로 동일한 검사가 단순 랜덤 샘플링 검사가 됩니다. 이 단순 랜덤 샘플링 검사는요, 모집단에 대한 특별한 정보가 없어도 샘플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랜덤 샘플링에 관한 샘플링 오차 분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서브로트를 전부 해체해 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는 시그마 p 제곱과 시그마 w 제곱이 두 가지가 다 혼재되어 있습니다. 즉 국내 변동과 분간 변동을 다 풀어놓은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vx바를 만들어 보면 일단 이렇게 됩니다. 우선 앞에 먼저 이 집단은 유한계이기 때문에 초기하계수가 앞에 붙게 됩니다. 일단 유한계인 경우에는 무조건 비복원 추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복원 추출이 이루어진다면 어쩔 수 없이 표본수가 줄어들게 되는데 표본수가 줄어들게 되는 경우에는 일단은 무조건 초기하계수를 적용하셔야 됩니다. 초기하계수는 유한수정계수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n분의 시그마 제곱을 곱하면 되는데요. 이 시그마 제곱의 구성 요소가 군간 변동과 분내 변동으로 이루어지니까 이것은 이렇게 되겠죠. 이와 같은 식으로 식이 만들어지는데 n분의 n이 0.1보다 작다면 사실 뭐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이 값은 n분의 시그마 b제곱 플러스 시그마 w 제곱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이 초기하계수를 써서 계산하는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요. 일반적으로는 대개가 비보건 추출이라 하더라도 표본수가 전체 로트에 비해서는 월등히 작기 때문에 대개가 이항문포로 보시고 계산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랜덤 샘플링의 두 번째 유형은 개통 샘플링입니다. 이 개통 샘플링은 이동 로트에서 하는 검사 방식인데요. 이른바 컨베어 방식이나 이런 데서 쓰는 방식입니다. 그 검사 방식은 아주 간단해서 등 간격으로 계속 표본을 뽑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의 표본이 일단 뽑히고 나면 만약에 그 등 간격을 10개 단위로 뽑는다 그러면 여기서 계속 10을 더해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8번째가 처음 시작됐다면 18, 28, 38 뭐 이런 식으로 표본을 계속 뽑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샘플링 방식이 굉장히 좋죠. 근데 반드시 유의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첫 표본은 반드시 랜덤으로 뽑아야 된다. 그래서 별명이 랜덤 스타트법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유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처음에 랜덤으로 안 뽑게 되면 그 값이 고정이 돼버려 가지고 그 표본만 특정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무작위성의 원칙에 위배가 됩니다. 그러면 그 표본이 로트를 대비를 한다고 담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첫 표본은 랜덤으로 뽑아라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시험에 간혹가다 나오는 건 뭐냐 하면은 이 표본의 간격을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일 생산 계획량을 필요 표본 수로 나누면 대략적인 간격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그 간격으로 표본을 뽑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통 샘플링은 주기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주기가 있는 데서는 개통 샘플링을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을 강구하셔야 되는데요.
그 방식이 바로 지그재그 샘플링입니다. 그래서 이 지그재그 샘플링이 나오면 무조건 주기를 보완한 방식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요, 좀 쉽게 표현하면 시쳇말로 개통을 2개 이상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개통을 6하고 15로 뒀다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랜덤으로 뭔가 값을 잡겠죠. 그럼 이게 만약에 처음에 10이 나왔다, 그럼 그 다음 시료는 10 플러스 6, 즉 16번째 시료를 검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16 플러스 15, 그러면 31이 되죠. 그 다음에는 다시 31 플러스 이번엔 6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37번째 시료를 검수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37 플러스 15, 그러니까 52번째 시료가 되겠죠. 그리고 다음에는 다시 52 플러스 6 해가지고 58번째 시료를 검수하는 거를 계속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길어졌다 짧아졌다 길어졌다 짧아졌다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기를 없앨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방법이죠. 실제로 개통 샘플링에 주기가 발생하면은 주기를 단축시키면 되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시험에서는 무조건 이것이 주기 방지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특수 샘플링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 경우인데요. 우선 첫 번째가 2단계 샘플링입니다. 투 스테이지 샘플링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이미 언급된 대로 2단계 샘플링은 일단 입고된 자재가 하나의 덩어리로 온 것이 아니고 M개의 덩어리로 나눠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M개의 서브로트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서브로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씩 다 시료를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M개의 서브로트 중에서 M개를 선택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M개의 서브로트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 그 M개의 서브로트들 안에는 각각 N개의 로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싹 다 검사하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일부를 검사하는 거예요. N개씩. 이러한 과정을 2단계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M개의 서브로트에서 M개를 고르고 그 M개의 서브로트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N개에서 N개를 검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군간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M개고요. 분내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MN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단계 샘플링의 오차 분산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유한 모집단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M-1분의 M-M이라는 초기화 개수가 포함돼서 군간 변동이 일어나고요. 시그마 B제곱은 M개를 뽑았습니다. 이번에는 군내 변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M-1분의 M-N이 되는데요. 이것은 M박스에서 각각 N개씩 뽑았으니까 MN개만큼이 시그마 W제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로 요까지기 때문에 이것은 샘플링의 오차 분산이라고 정의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때는 시그마 S제곱이 VX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샘플링의 오차 분산이니까 측정 오차가 들어가 있질 않죠. 통상 시험 문제에서 이런 경우를 구하라 그럴 때는 샘플링 오차를 구하시오 하는데 단 측정 오차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단서를 대부분 줍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초기화 개수는 대개가 뭐 M분의 M이 0.1보다 작고 N분의 N이 0.1보다 작은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초기화 개수는 거의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생략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략적인 공식은 M분의 시그마 B제곱 플러스 MN분의 시그마 W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책에는 없지만 이 2단계 샘플링을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계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2차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15kg들이 화학약품이 60상자가 입하되었습니다. 그럼 이 60상자가 라지 M이 됩니다. 그리고 약품의 순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60상자 중에서 5상자를 랜덤으로 샘플링하고, 즉 M이 5상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각각의 상자에서
6인크리멘트씩 샘플링하여, 그러니까 6인크리멘트에서 뽑았다 그랬으니까 이것이 바로 n이 되는 거죠. 참고로 인크리멘트는 특별한 단위가 아니고 측정 단위로 정의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6인크리멘트라 그러면은 6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리듀싱을 했네요. 리듀싱 해가지고 반복 2회 측정하였다. 즉 K가 2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이 경우에 전체의 추정 정밀도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거는 측정 오차가 있으니까 평균치의 오차 분산 맞네요. 그럼 Vx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배운 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초기화 개수는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n분의 n이 뭐 0.1보다 작으니까 뭐 어쩌고, 이 단수도 필요 없고요. 그냥 초기화 개수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 문제가 나오면 그냥 바로 풉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분간 변동은 5상자를 뽑았고 분내 변동은 5상자에서 6인크리멘트씩 떴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조리 축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축분한 표본을 2번 측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평균체 추정 정밀도는 5분의 0.2의 제곱 플러스 30분의 0.35의 제곱 플러스 0.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0.15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0.03333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신뢰구간 95%를 만족하는 평균치의 추정 정밀도 이렇게 되면요. 이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거는 그냥 모평균의 추정 정밀도 시그마 x바 제곱은 그러면 평균치의 오차 분산을 얘기하는데 신뢰구간 95%를 만족하는 평균치의 추정 정밀도는 정도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타 x바를 구하라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럼 결국은 이건 이렇게 되겠죠. 1.96 루트 vx바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거는 1.96 곱하기 루트 0.03333이 되겠죠. 그러면 0.35785가 됩니다. 지금까지 평균치의 오차 분산과 신뢰구간 95%를 만족하는 평균치의 추정 정밀도를 학습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익혀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2단계 샘플링의 장점과 약점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단계 샘플링은 샘플링 자체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랜덤 샘플링 하는 것보다 일단 이렇게 먼저 몇 개를 추려놓고 거기서 다시 뽑는 거기 때문에 샘플링이 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랜덤 샘플링을 하려고 그러면 모든 걸 다 해체를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포장해 해포 비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2단계 샘플링은 일부만 해체를 했다가 조립을 하기 때문에 해포 비용이 월등히 줄어들죠. 그러므로 시간과 비용이 매우 저렴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효율적 검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뭔가 나빠지는 게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랜덤 샘플링과 비교하면 오차 분산의 정밀도가 나빠집니다. 아까 랜덤 샘플링의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의 공식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2단계 샘플링의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의 공식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샘플 개수가 여기는 mn개인데 여긴 샘플 개수가 n개가 되죠. 자, 뭐가 맞지 않죠? 이걸 비교를 하려면 일단 표본 개수가 맞아야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mn개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mn개가 됐던 n개가 됐던 그 자체가 n개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이렇게 나눠지겠죠. 자, 그러면 이 랜덤 샘플링과 2단계 샘플링을 비교를 해보면 어떤 형태의 공식이 나오냐면 이러한 형태의 공식이 나옵니다. mn분의 시그마 b제곱 플러스 시그마 w제곱이 결국은 랜덤 샘플링의 오차 분산입니다. 그리고 2단계 샘플링은 n분의 시그마 b제곱 플러스 mn분의 시그마 w제곱이 됩니다. 여기서 여기다 n을 곱하면 여기에 n이 곱해지겠죠. 그러면 이것을 전부 약분할 수가 있네요. 약분한 결과 이 공식은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n이 1이라면 두 개는 같아지지만 n이
1보다 크다면 무조건 이거는 1 이상이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2단계 샘플링이 랜덤 샘플링보다도 산포가 더 크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면 2단계 샘플링이 랜덤 샘플링과 산포가 같아지려면 이것이 1이면 같아지게 되는데 저것이 1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2회 샘플링이 1개씩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 얘기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만약에 표본 30개를 구한다면 상자를 30개를 뽑아서 각각의 표본을 하나씩 뽑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브로트의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2단계 샘플링은 효능이 있는 검사가 되고 서브로트의 수를 줄이면 줄일수록 샘플링 오차가 나빠지기 때문에 가급적 서브로트의 수를 증가시키는 형태로 설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층별 샘플링입니다. 층별 샘플링은 M개의 서브로트가 입고가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M개를 모조리 선택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서브로트의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서브로트가 그다지 크지 않다면 모든 층에서 어떠한 개수씩 표본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즉 M개의 서브로트에서 M개를 뽑고 각 N개씩 있는 곳에서 N개를 뽑는다. 이것을 우리는 층별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층별 샘플링의 오차 분산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M-1에 M-M을 하게 되고 군간 변동은 M개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리고 N-1분의 N-N인데요. 군내 변동은 Mn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근데 여기서 M을 M만큼 샘플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개수가 0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이 얼마이든 간에 0을 곱하는 꼴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 값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실제로 남는 공식은 얘만 남게 되고요. 층별 샘플링은 mn분의 시그마 w 제곱이다. 이렇게 오차 분산이 계산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층별 샘플링을 랜덤 샘플링과 비교를 해보면 랜덤 샘플링은 mn분의 시그마 b 제곱 플러스 시그마 w 제곱인데 층별 샘플링은 mn분의 시그마 w 제곱만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계산이 이렇게 되죠. 이와 같은 식으로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층별 샘플링은 근본적으로 랜덤 샘플링보다 산포가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정밀도가 우수해집니다. 층별 샘플링 역시 랜덤보다는 서브로트를 대상으로 샘플링하기 때문에 샘플링도 쉬워지죠. 그리고 특히 더 좋은 것은 군간 변동이 크면 클수록 좋다는 얘기입니다. 군간 변동이 크면 클수록 좋다는 얘기는 군간 변동이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올바른 층별 샘플링의 설계 방법은 군간 변동을 극대화할수록 평균치의 오차 분산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오차 없이 로트를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가장 좋은 샘플링법이 되죠. 자, 그러면 실무 팁입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군간 변동을 크게 할까요? 책에는 그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품질 관리하는 사람들의 최대의 약점이 이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군간 변동을 크게 하는 샘플링 방법은 작업 변경점을 중심으로 표본을 뽑는 것입니다. 작업 변경점이란 기본적으로 지그나 픽스처가 교체가 되거나 작업자가 조대가 되거나 서브로트가 변경되거나 촉매나 부원료를 교체하거나 또는 환경설비 즉 백필터나 등을 교체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작업 변경점이라 하는데 이러한 작업 변경점이 발생하게 되면 셋업을 다시 하게 됩니다. 셋업을 다시 하게 되면 평균치의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평균치의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군간 변동입니다. 그러므로
그 근간 변동을 확실하게 잡아내고 관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작업 변경점 위주로 품질 일부가 작성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로트를 무조건 일일 생산량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생산량 관점의 로트 관리입니다. 품질 입장에서 로트 관리는 기본적으로 작업 변경점이 일어날 때 로트가 되는 것이지 하루가 지났다 그래가지고 로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생산을 조금이라도 한 사람들은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할 것입니다. 결국은 그 변동들을 명확하게 아는 방법이 층별 샘플링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효과가 있으려면 회사의 작업 변경점의 원칙을 세우고 그 단위로 공정을 관리해야만 우리가 효과적으로 공정을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층별 샘플링을 해가는 여러 가지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쪽수비입니다. 층별 비례 샘플링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몇 개의 층이 있는데 이 층이 예를 들면 100개, 200개, 300개, 400개가 있다면 시료를 10개를 뽑을 때 여기는 1개, 여기는 2개, 여기는 3개, 여기는 4개를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당연히 쪽수비가 되는 거죠. 이 쪽수비를 층별 비례 샘플링이라 하고 즉 시그마 n분의 ni를 총 목표라는 수량에 곱해서 각각의 서브 분마다 뽑는 개수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이만 샘플링입니다. 네이만 샘플링은 각 노트의 크기 ni와 표준 편차 시그마 i의 곱으로서 비례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방식은 똑같아요. 다만 ni 대 시그마 ni가 아니고 ni 시그마 i 대 시그마 ni 시그마 i가 해당되는 거죠. 이러한 네이만 샘플링의 예는 여론조사할 때 연령대별 투표율을 고려해서 표본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것이 일종의 네이만 샘플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데밍 샘플링이 있는데요. 데밍 샘플링은 네이만 비율에다가 코스트의 제곱근을 나누어서 구하는 방식인데요. 일반적으로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층별 샘플링과 네이만 샘플링을 예를 들어서 한번 할당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총 인원을 400명을 선발을 하려고 하는데요. 도시를 3개를 정했습니다. N1, N2, N3. 각각의 도시의 사람들의 성향의 표준 편차는 지금 이렇게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의 3개의 도시에 각각 샘플을 몇 명씩 할당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죠. 일단 도시는 N1, N2, N3가 됩니다. 그 다음에 층별 비례의 경우에는 먼저 총 개는 40만 플러스 20만, 30만이니까 90만이 되네요. 그러면 층별 비례의 첫 번째 도시의 할당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총 인원 400명에 대해서 90분의 40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177.78이 나옵니다. 두 번째 N2는 20만이라고 했으니까 400 곱하기 90분의 20이 됩니다. 그러면 88.89가 나오네요. 그러면 N3는 이번에는 30만이니까 이렇게 되죠. 133.33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400명을 어떻게 할당하냐면 일단 요 인원을 먼저 계산합니다. 요 인원을 먼저 계산하면 정확하게 398명이 할당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2명이 모자라죠. 그러면 순차적으로 올려주면 됩니다. 이거는 여기가 제일 끝수가 크니까 89명이라는 얘기가 되고 두 번째는 얘네요. 7자가 되죠. 그럼 얘는 178명이 됩니다. 그냥 여기는 그냥 버리고 133명으로 합니다. 아까 N은 전부 올려줘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는 올려주는 게 아니고요. 400명을 쪼개는 거기 때문에 맞춰야 되죠. 그래서 N 문제 중에서는 거의 유일무이하게 이건 올려주는 게 아니라 쪽수를 맞추는 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네이만입니다. 네이만은 일단 표준편차와 인구를 곱해야 되므로 일단 40 곱하기 20 플러스 20 곱하기 12 플러스 30 곱하기 14가 됩니다. 그러면 각각 800 플러스 240 플러스 420이 되죠. 그러니까 1460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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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0명 중에서 800을 할당하게 되고요. 219.18이 나오네요. 그리고 N2는 400명에 대해서
240 나누기 1460이 되겠죠. 그러면 65.75가 나옵니다. 그리고 N3는 400명에서 420분의 1460이 되네요. 그러면 115.06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더 해볼까요? 이걸 더하면 399명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가장 큰 게 이놈이죠. 그럼 얘를 66명으로 할당하고 나머지는 그냥 219명과 115명을 할당하면 400명이 되죠. 이렇게 할당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집락 샘플링입니다. 이 집락 샘플링은 군집 샘플링 또는 취락 샘플링이라고도 합니다. 클러스터 샘플링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층별 샘플링하고 반대입니다. 먼저 M개의 서브로트 중에서 N개만 서브로트를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M개 중에서 M개만 선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M개의 박스에는 N개가 있을 건데요. 이것을 모조리 전수검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서브로트를 돌이쳤다, 시쳇말로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브로트가 10무대기가 있었다. 그럼 2무대기를 선택해서 그거를 모두 전수검사하는 거. 이것이 바로 집락 샘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맥주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홍대 앞에 가가지고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 맥주를 먹이죠. 그때 샘플링에서 맥주를 먹이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 다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홍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맥주를 다 먹이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집락 샘플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떤 제품의 개발을 했을 때 선호도 체크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대개 취락군을 쓸 수 있는 지역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이 이것저것 다 먹여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호불호가 분명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제품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제조업보다는 주로 개발 단계에서 마케팅 요원들이 주로 많이 쓰는 방식이 집락 샘플링입니다. 그러면 집락 샘플링의 오차 분산의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m-1분의 m-m이 되고요. 그러니까 분간 변동은 m이 되겠죠. 그리고 군내 변동은 m-1분의 m-n이 되는데 mm분의 시그마 w 제곱이 되죠. 여기서 2차 시료가 서브로트 전체를 대상으로 검사를 하므로 이 값이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0이 돼버립니다. 이 값이 0이 되니까 얘는 무슨 값이 나오든 간에 결국은 0이 되죠. 그래서 전체가 필요 없는 값이 돼버립니다. 어차피 초기화 계수는 그다지 고려하지 않으니까 이 값은 m분의 시그마 b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랜덤 샘플링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랜덤 샘플링은 mm분의 시그마 b 제곱 플러스 시그마 w 제곱이고 취락분은 m분의 시그마 b 제곱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다가 n을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약분을 하면 이와 같은 식이 나옵니다. 얘는 평가하기가 좀 상당히 곤란하네요. 뭐 이게 숫자가 뭔지를 모르니까 저기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확실한 건 뭐냐 하면은 군내 변동은 나타나지 않으니까 군내 변동을 최대한 크게끔 집락군을 구성하는 것이 이익이다. 이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는 집락은 군내 변동을 크게 해야 되고 층별 샘플링은 분간 변동을 크게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기억하시려면 이러한 식을 하나 만들어서 기억하시면 답안 쓰시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B가 W보다는 앞에 있죠. 그러니까 BW 군간, 군내, 여긴 기억이고 이거 니은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이 니은보다 앞에 있으니까 군간이 군내보다 앞에 옵니다. 그러면 군간이 앞에 오는데 기본적으로 군간 앞에는 바깥에는 원래 갠세기 까는 놈이 많죠. 뭐 집에서야 마누라는 바가지를 긁지만 밖에 나가면은 부장새끼, 과장새끼, 대위새끼, 사원새끼가 바가지를 긁기 때문에 숫자 긁는 새끼가 더럽게 많습니다. 여기다 n을 붙이고요. 이렇게 쓰십시오. 우리 집은 2층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집락 샘플링은 n 시그마 b 제곱만 있고요.
2단계 샘플링은 둘 다 있고요. 층별 샘플링은 이것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층별 샘플링은 이놈이 크다는 얘기는 이놈이 작아진다는 얘기니까 이놈이 클수록 좋다는 얘기가 되고, 집락 샘플링은 이놈이 클수록 좋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2단계 샘플링은 얘가 1일 때 가장 좋다. 이렇게 한꺼번에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요 개념으로만 암기를 하고 계시면 이 전체에 관한 시험 문제들은 거의 틀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기초 다지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다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험 문제도 2차 시험에 적어도 3년에 한 번꼴로 나오는 그런 시험 문제입니다. 일단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네요. 4개의 같은 크기의 층으로 되어 있다. 즉 서브로트가 4개라는 얘기입니다. 분간 분산은 10%이고 군내 분산은 4%이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각 층에서 한 개씩의 표본을 뽑았다고 그랬으니까 모든 층에서 표본을 뽑았다. 즉 M이 4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개씩의 표본을 랜덤 샘플했다는 얘기는 N을 한 개씩 했다는 얘기죠. 이것에 대해서 평균치 X바를 구할 경우에 평균치의 추정 오차 분산을 구하시오라 그랬으니까 결국은 VX바는 이렇게 물어본 건데요. 원래대로 하면 VX바는 M분의 시그마 B제곱 플러스 MN분의 시그마 W제곱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각 층에서 뽑았다 그랬으니까 M이 M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초기화 계수 M-1분의 M-M을 검토하셔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M이 M이니까 이 값이 얼마이든 간에 그냥 통째로 0이 돼버립니다. 이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즉 층별 샘플링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 층별 샘플링은 다시 쓰면 VX바는 이렇게 얘기가 되죠. 층이 일단 4개고요. 각각 하나씩 뽑았고 시그마 W가 4라고 했으니까 VX바는 1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 밑에 딸린 식구가 또 하나 있네요. 그리고 95%를 만족하는 평균치의 추정 정밀도, 즉 정도 베타 X바를 구하시오. 이런 얘기죠. 베타 X바는 1.96 루트 VX바가 되죠. 그러므로 1.96 루트 1이 되고요. 결론적으로 1.96이 되네요. 품질 경쟁력은 제때 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양쌤의 품질경영 산업기사를 활용해서 반드시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품질에 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홍콩 파이팅!